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7일 환자 안전의 날을 맞아 해피버스 스퀘어의 진행을 맡게 된 저는 김경미 아나운서입니다. 해피버스 스퀘어는 환자 안전의 날 주제인 안전하게 산모와 신생아 돌보기에 맞춰서 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평소에 궁금했던 점들을 정부 관계자와 의료진 분들에게 묻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손문근 출산정책과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준훈 교수님, 네, 어서 오세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조금준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원대학교 병원 황종윤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산모와 육아맘들 참 많으시죠? 하지만 의료진과 전문가와의 소통보다는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서 대부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 정부 관계자와 의료진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 오늘 이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질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린 후에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시키는 일, 인간이 할 수 있는 정말 숭고한 일이지요. 먼저 궁금한 점은요, 임신이 여성에게 가지고 있는 의미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금준 교수님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가족을 이렇게 잉태한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그 임신한 기간 동안에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게 되고요. 예를 들면은 뭐 아기가 건강한지 또는 잘 키울 수 있을지 또 잘 분만할 수 있을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만을 해야 되는 그 상고를 겪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가족들의 많은 지지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산모도 임신 기간 동안에 잘 관리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성에게 당연히 엄청난 큰 변화라고 할 수밖에 없죠. 가족들의 또 응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정준훈 교수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임신이 여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저도 조금준 교수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그 임신을 하게 되면 자신이 온전하게 책임져야 될 자신의 분신이 생명체가 잉태됨으로써 임신 중에 늘어난 체중, 또 자기들이 평소에 먹고 싶었던 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인내를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임신을 준비하면서 임신 전후 체중 관리, 그런 건강 관리를 통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건강 증진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변화 중에서 신체적 변화를 좀 언급해 주셨습니다. 여성에게 뭐 사이즈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정서적으로도 좀 불안하거나 또 걱정이 많을 수도 있는데요. 또 건강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임신과 출산 관련한 이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와 있는 질문들입니다. 제가 좀 취합을 해서 대신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임신 35주에 손발이 많이 붓는다. 임신 5개월 차인데 아랫배보다 윗배가 더 나온다. 19주 차에 오른쪽 갈비뼈에 통증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임신 주기에 따른 증상들에 대한 질문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임신 주기별 관리법 그리고 주의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전 교수님께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임신 기간 동안에는 많은 신체적인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다른 날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임신 초기인 경우에는 대부분 호르몬 때문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입덧이 가장 힘든 문제로 이제 부상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기한테 많은 영양분을 주려고 과도하게 먹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입덧과 관련된 약물을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신 2, 3분기로 되면 이제 자궁이 커지게 되면서 많은 변화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자궁이 커지게 되니까 인대들이 당겨지면서 통증이 생기게 되고, 커진 자궁에 의해서 이게 또 위를 누르게 돼서 다시 또 역류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자궁이 커지면서 또 이렇게 폐를 누르기 때문에 숨쉬기 힘든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중요한 것은 이런 신체적인 변화가 불편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를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이라든지 이런 생활 패턴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변비를 많이 호소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철분제를 드시면 더 심해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식이섬유라든지 뭐 유제품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변비 약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주기별로 이 몸의 변화가 상당하고요. 또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뭐 입덧 그리고 변비 불편한 사항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담당 의사분과 진료를 통해서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번 질문도 임산부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만한 상황입니다. 요즘 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 또 임신 중이신 분들 이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맞아도 된다면 이 아이에게도 항체가 생길까요? 조금준 교수님 어떤가요? 질병청에서는 이제 발표를 하기는 올해 하반기부터 임신부에게도 이제 백신 접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백신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임산부를 제외하고 연구가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 안정성이나 효용성이 지금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은 오히려 맞는 것의 효용성이 위험성보다 높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임신부에게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임신부 자체는 고령이 아니기 때문에 고위험군은 아니지만 동일한 나이에 비해서는 고위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임신부도 역시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임신부가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항체를 아기한테 넘겨서 아기가 보호되는 그 효과가 있는데요. 아직 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돼서는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백신 접종을 하는 이유는 임신부가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태어난 아기한테 감염시키지 않는 그 효과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백신을 맞지 않은 위험성보다는 접종 후의 안전성이 훨씬 더 크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접종 고려를 긍정적으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임산부뿐만 아니라 관련 가족 모두가 궁금해할 만한 그런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질문입니다. 임산부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궁금합니다. 보건복지부 손문금 출산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실까요? 예, 정부에서 지원 드리고 있는 안전한 임신 출산 지원 정책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아이사랑 사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임신 출산 관련 정보와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건강 정보, 정책 정보, 육아 정보가 지금 실려져 있고요. 또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때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전문의 분들이 지금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온라인이나 전화로 물어보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외래나 입원 진료에서 임산부나 영유아의 본인 부담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남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정부에서 또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임산부들에게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에 60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아픈 아이들에 대해서 두텁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미숙아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그리고 선천성 이상아가 1년 이내에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청아인 경우에는 보청기를 지원해드리고 있고, 선천성 대사 이상 아인 경우에는 만 18세까지 특수 시기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 후에 산후조리가 문제이실 텐데요. 그때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댁으로 방문을 해서 산모가 아이를 돌보는 것을 지원을 해드리고 산모의 식사와 세탁물 관리 등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많이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친절한 설명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이사랑 사이트 잘 기억해 주시고요. 건강 정책, 육아,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들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 이 사이트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영상을 통해서 궁금한 점을 보내오신 분이 계십니다. 어떤 궁금한 점인지 한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 최혜완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아는 지인이 고위험사무로 판정받았다고 걱정이 엄청 많던데요. 고위험사무란 무엇을 말하는 건지, 그리고 그 예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위험 산모 이름만 들어도 뭔가 조금 아찔한 느낌이 있는데요. 자, 고위험 산모는 어떤 분을 말씀하는 걸까요?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정준우 교수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고위험 산모는 임신과 출산 중에 산모, 태아, 신생아에게 생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의 임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위험 임신 판정을 받으면 전문기관에서 세심한 산전 진찰이 필요한데요. 이 고위험 산모의 종류는 다 여러 종류가 있지만 2012년도 대한 모태태아의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전 임신에서 사상, 그다음에 태반 조기 박리, 자궁 파열, 그다음에 자궁 내 태아 발육 부전, 그다음에 양막 파열, 그다음에 자궁 경부 무력증 등이 있을 때 말하는 것이고, 현 임신에서 40세 이상의 고령, 그다음에 양소 과다증과 양소 과소증이 동반되는 경우,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신장 질환, 자가 면역 질환과 같은 내과계 합병증이 동반된 임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계획 임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하기 전에 본인이 먹고 있는 약이 있다 그러면 그 약이 임신 때 먹어도 되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혈압약에서도 임신 때 먹을 수 있는 약으로 바꿔야 되고, 또 뇌전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 그러면 임신 때 먹을 수 있는 약과 엽산 5mg을 복용해야 됩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다 그러시면 당화 혈색소가 7% 미만으로 되는지 유지를 해줘야 되고, 먹고 있던 약을 인슐린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또한 금연 금주를 해야 되고요. 평소 체중 관리를 통해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고위험 임신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네, 증상만 들어도 너무나 무섭고 좀 아찔한 것 같습니다. 계획 임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평소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의사와 상의를 하시고 몸 관리를 철저히 하신 후에 임신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얼마 전에 출산을 무사히 마치신 분께서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상을 통해 보내오셨는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출산한 김다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42살에 첫 아이를 출산하다 보니 주변에서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조심하란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고령 산모가 주의해야 될 점이 어떤 게 있고 아이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아니면 영향이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고령 산모 아마도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혼이 좀 늦어지면서 고령 산모도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정준우 교수님, 어떻게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고 아이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궁금한 점이 참 많습니다. 네, 고령 산모를 하면 WHO에서 임신 횟수에 상관없이 만 35세를 넘는 산모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35세 이상의 산모가 전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40세 이상도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급격한 고령 산모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고령 산모 위험성은 임신 중독증, 만성 고혈압, 그다음에 최반 조기 박리 등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이런 걸 위한 조산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 임신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생식 보조술과 같은 시험관 악약 같은 것을 사용해서 다태 임신이 되고 또 다태 임신에 따른 위험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다태 임신 그런 고령 임신에서도 임신 전 건강 관리를 충분히 잘한다면 또 임신 중에 적절한 운동과 음식 조절을 잘 한다면 고령 산모가 아닌 산모와 같이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네.
고령 산모 만 35세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우리나라가 반 이상이 고령 산모라고 합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준비를 하고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평소 몸 관리, 건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영상으로 보내오셨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한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둘째를 출산했는데요. 출산을 준비할 때 많이 두려웠거든요. 지방이나 외곽 지역에서 만약에 출산을 하게 된다면은 분만 취약 지역 같은 지역에서는 응급상황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 분만 취약 지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같이 좀 포용해서 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분만 취약 지역 같은 곳에서는 응급 상황 때 어떻게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될까요?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황종윤 교수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출생아 수가 감소해서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심각한 게 분만 병원이 없어지는 분만 취약지 증가인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250개 지자체 중에서 65개 정도가 분만 병원이 없다고 하니 굉장히 심각한 거죠. 분만 취약지에 가실 때 가장 중요하고 명심할 것은 분만 병원까지 이동 시간이 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도시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만 병원까지 이동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진통이 도시에서는 5분마다 있을 때 오시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분만 취약지에 계신다면 10분마다 있을 때 가셔야지 해결될 것입니다. 두 번째가 다니시던 병원에 자기는 분만 취약지에 거주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그에 맞게 적절하게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게 119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119에는 유안심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안심콜은 자기의 환자 상태를 등록하고 급할 때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 꼭 이런 제도를 이용하면 응급 상황일 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19 시스템에도 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군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앞서 우리가 고위험 산모 또 고령 산모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자, 관련해서 정부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정부 지원 사항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손문금 출산정책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정부의 고위험 임신에 대한 지원은 의료비 지원, 건강관리 지원, 그리고 상담 지원 사업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의료비 지원은 19가지의 고위험 임신 질환이 있는데요. 이 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받은 경우에는 3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금 시범 사업이긴 하지만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간호사가 출산 후 8주 내외에 신생아가 있는 모든 가정에 방문을 해서 건강 상담도 해드리고 아동 발달 상담 그리고 양육 교육까지 지원을 해드리면서 사회 경제적인 상황까지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산모라든지 아니면 우울감이 높은 그런 고위험 산모들에 대해서는 아이가 24개월이 될 때까지 총 25회 이상을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답변을 교수님께서 내용에 있었는데요. 커피부터 시작을 해서 감기약 같이 이런 약물 때문에 임신 출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임산부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마더세이프 전문 상담 센터로 전화 연락을 하시면 관련한 정보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의료비 지원부터 건강관리 지원까지 정부에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 사항들 저희가 똑똑하고 정말 현명하게 잘 찾아서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질문과 답변들을 다 듣다 보니까요, 어느새 해피버스 스퀘어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안전하고 행복한 출산을 위한 의료진과 정부의 향후 계획 그리고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먼저 의료진 분들 중에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까요? 네, 먼저 황종윤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2020년 출생아 수가 27만 2천 명으로 30만 명이 깨졌습니다. 네, 그런데 35세 이상의 고령 임신은 점점 증가하여 33.8%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성 사망비가 9.9로 OECD 또 일본보다는 높습니다. 임신 그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인데 특히 고령 임신 얼마나 위험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실태를 본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모성 사망비는 지금까지 꾸준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를 포함한 산부인과 선생님들일 거라 믿습니다.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돈보다는 명예, 또 명예와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강하신 분들입니다. 저를 포함한 산부인과 선생님들을 믿고 병원에 잘 다니신다면 특별한 문제 없이 안전한 출산이 가능할 거라 믿습니다. 또한 정부에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출산 인프라 구축에 좀 더 지원해 주신다면 저는 언젠가 어느 순간 저희 나라 모성 사망비가 0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좀 힘이 생기는 것 같으시죠? 여러분 좀 든든한 말씀, 따뜻한 말씀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손문금 출산정책과장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예, 향후에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임신 출산 지원 사업 몇 가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는 임신 출산 관련 정보나 서비스 신청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셔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후에는 모바일을 통해서 임신 주기나 아동 발달 주기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정보를 받고 그 모바일을 통해서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을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비용 지원인데요. 이전에 말씀드린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60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100만 원으로 확대를 하고 지원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 시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그러한 비용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천만남 이용권이라는 이름으로 국민행복카드에 200만 원의 비용 지원을 해드리려고 내년부터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이 안전한 임신 출산이 되도록 저희 정부에서 세밀하게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스템적으로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요. 비용, 금액이 커지고 또 기간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의료진들이 산모와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힘이 나는 말씀이었습니다.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안전하고 행복한 출산을 위한 이 여러 질문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 정확한 답변과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전한 출산을 위해 바쁘신 시간에도 자리를 내주신 네 분의 패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김경미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